박사님, 윤석열 정부에서 아까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60곳을 네. 지방 이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시기가 2023년 하반기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 서울 수도권 부동산에 이게 악재일까요?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시장을 짓누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크게 영향이 안 좋게 있을 것이다. 가격적인 그렇죠. 측면에서. 네. 그래서 지금 360곳인데 네. 이게 한 6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직원 수가요. 예. 근데 규모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중소 규모의 어떤 거는 공공기관들 한 200에서 한 300명 정도? 요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6만 명이 1차 공공기관 이전 때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1차 공공기관 네. 예전에 뭐 주로 박근혜 대통령 2012년 네. 이럴 때 많이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주택 시장의 이 수요로 본다면은 탄탄한 계층이란 말이에요. 또 자금력도 좀 있고 공기업이니까 네. 요즘 또 맞벌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산층인데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수요의 공백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물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이 집을 팔고 가지는 않겠죠. 학습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학습 효과도 일부 네. 작용할 거라고 저는 세종시 갈 때 팔고 봐요. 왔더니 이게 안 되더라. 그래서 그렇지만 더 좋은 집으로 옮길 필요는 없죠. 그쵸. 나는 뭐 지방에 굳이 뭐 이거 팔고 또 사거나 뭐 이럴 필요는 하나 더 없죠. 사지는 않겠죠. 그리고 아예 신입사원들은 거기다 집을 살 거 아니에요. 그쵸. 서울에 뭐 집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아니면은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2012년 이럴 때보다는 쇼크가 좀 덜할 거로 봐요. 다만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요를 좀 둔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 2011년, 2012년 이럴 때에 수도권의 어떤 하우스푸어 사태가 이 바로 지방으로 주택 수요가 남아한 게 이 남쪽으로 내려간 게 적지 않은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때 지방은 홀로 날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수도권 주택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급한 사람은 뭐 고점 대비 낙폭이 큰 아파트를 사더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좀 여유를 가지고 사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공기업 임직원들의 지방 이전 이 충격도 저는 미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과거 2012년 그때 1차 이전 때 가격이 많이 이제 11년, 12년에 많이 하락했던 시기니까 요번에도 뭐 비슷한 규모가 가기 때문에 좀 악재가 있을 것이다. 적어도 수요가 빨리 이분들이 집을 뭐 갈아탄다거나 한 채 더 사거나 그런 거는 빠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악재가 맞다. 네, 악재도 큰 악재죠. 큰 악재다. 6만 명이면 커요. 6만 명 신도시 규모죠. 어떻게 보면 큰 거죠. 그러면은 박사님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가는 지방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되는 지방에는 좀 큰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기존 시가지로 이렇게 이전한다는 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구시가지 쪽으로 간다. 그래서 아마 그쪽 시장은 회복이 조금 빨라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특히 지방 무조건 오른다는 얘기 아니라 아무래도 그쪽에서 뭐 전세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죠. 전세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요새 뭐 저 혁신도시처럼 아예 뭐 서울로 이렇게 뭐 저 주말마다 올라오고 이런 경우도 생기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 또 머무르는 분도 있으니까 지방에서는 분명히 활성화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방에서 좀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요 어떤 공공기관이죠. 어느 곳으로 어느 규모가 어떤 기업들이 가는지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박사님. 네. 작년에 2022년에는 전세의 월세화가 심각했습니다. 심각했죠. 제가 뭐 신문 보면 항상 이제 월세 거래가 더 많다. 월세 너무 많이 오른다. 그런 게 신문을 덮였는데요. 요즘에는 다시 전세 거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싼 데로 움직이는 거예요. 싼 데로 움직인다. 전세가 싸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엄청 떨어졌죠, 사실. 뭐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가 항상 옛날 생각, 그러니까 보도대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보도는 또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안에 이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될 거다. 월세가 될 거다. 근데 이 모든 큰 흐름은 월세로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출렁출렁하면서 비율적으로 월세화가 되는 건 맞지만 이게 그냥 완전 쭉 갈라지는 건 아니다. 이건 잔물길이에요. 약간 전세 거래가 늘어나는 거는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 당연히 싸니까요. 그다음에 금리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는 그런 인식도 일부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빌라 전세 사기가 워낙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아파트 쪽으로 아예 전세를 구하는 이런 어떤 반사이익도 일부 나타났다고 보면 되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월세보다 전세로 가는 게 더 싸울 수도 있죠. 전월세 전환율로 봤을 때 일부 아파트들 제가 몇 군데 계산을 해봤는데 월세가 더 비싸더라고요. 전세가 더 싸요. 자기 목돈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물론 역시 대출 받아서 전세로 가긴 하지만 절대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목돈이 많이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덜 하잖아요. 그쵸, 대출을 그쵸, 덜 낸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전세로 들어가지. 그리고 들어가면 뭐 집주인이 안 들어오면 4년 동안 또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오죽하면 전세로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그러면은 박사님 그 이자가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전세자금 대출도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고정금리는 월세화가 많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월세 가격이 지금 KB 통계로 봐도 제 기억에 21년 한 하반기 시점 이후로 계속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가격을 찍어보면 놀랍도록 많이 월세가 오른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월세가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요 추세가 전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역전세난도 짓누르고 있는데 월세는 사실 요 전환율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전에 얘가 쌌으니까 메리트가 있었는데 월세가 지금 더 높아졌다고 봤을 때 앞으로 전세가가 오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월세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죠. 그럼 이제 월세도 거의 오를 만큼 이제 거의 한계치에 다다랐다. 월세는 대체적으로 금리하고 연동돼 있는 거예요. 월세 전환율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금리죠. 금리가 오르니까 뭐예요? 당연히 월세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아마 균형점이 어느 정도 될지 한 연말 정도로 보면 안 될까요? 전세시장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것 같고 또 그때쯤이면 또 금리가 진짜 정점이다. 그러면은 시장 금리는 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월세 전환율도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기준금리가 정점으로 뭐 올해 말 내년 초까지 가더라도 이제 더 이상 미국이나 우리가 기준금리 올리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시장금리 빨리 움직이죠. 시장금리는 이제 그 국채에 연동돼 있는 거니까 조금 더 내려가서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금융채나 뭐 가령 뭐 국채나 이런 쪽에 뭐 연동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좀 빨리 움직이죠. 그래서 내가 월세로 낼 건지 아니면 전세로 낼 건지 이 판단은 역시 매물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월세보다 전세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진짜 싼 매물들은 특히 입주단지 이런 데들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 역시 이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랬잖아요. 우리가 고금리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월세가 비싸다 그랬잖아요. 돈을 막 바닥에 뿌리고 다닌다.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니까 오히려 월세 사랑이 유리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또 뭐예요?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어때요? 또 전세 사랑이 유리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항상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라는 거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무조건 전세, 월세가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히 찍지 마시고 비교해보고 판단하셔야 사시는 아파트의 가격을 좀 비교를 해보셔서 전세 대출 금리랑 월세랑 비교해서 또 옆에 신축 단지에 또 싸게 나오는 곳도 있으니까 전세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사님 둔촌주공 아파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말도 많았죠. 네, 참 이게 얘기가 많았던 이슈였는데
무순위 청약까지 가기는 했지만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있었다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마침 때마침 규제 완화도 있었고 결국에는 완판이 됐습니다. 소형 평수까지 모두 완판이 됐는데요. 지방 아파트는 미분양 증가가 상대적으로 가파른 반면에 서울 분양 시장은 요즘 다시 좀 온기가 도는 어떤 그런 흐름이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가장 큰 거는 청약 시장의 군불대기 영향이 컸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가령 있잖아요. 지금 강남 3개구하고 용산 빼고는 네. 당첨되면은 1년 뒤에 팔 수 있죠. 그렇죠. 1년 뒤에 팔 수 있죠. 이제 그 제한이 없어졌죠. 그리고 그동안의 청약 시장은 무주택자 중심이었죠. 그렇죠. 이제는 유주택자들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완화가 많이 됐죠. 그러면은 이게 시장이요. 이 가수요가 들어온 거예요. 1주택자들이 들어오는데 약간 단기 전매 차익 수요가 저는 많이 들어온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방에서 상경 투자가 제법 들어온 것 같아요. 줍줍은. 이게 뭐 제주도 사람도 집 있는 사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청약 시장이 일부 광역화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럼 서울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 자산 혹은 단기적으로 좀 그런 인식도 있고 가장 큰 것은 그거예요. 제가 보면은. 이게 1년 이후를 내다보는 단기 전매 차익 수요가 대거 몰린 겁니다. 그럼 어떤 장기적인 어떤 관점보다는 1년 뒤엔 좀 오를 수 있으니까 그때 내가 조금 오른 거에 이 청약가로 서서 팔면 좀 수익을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앞으로 불법 전매가 많을 것 같은데요. 단기 투자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앉아 있는 분이 가령 어떤 곳에 청약했다고 한다면은 보통 우리가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내가 그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종전집을 보통 뭐 6개월이니 옛날에는 뭐 2년 안에 이게 팔아야 되는 어떤 규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집을 두 채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장기 난 두 채 보유할 거야 이게 아니라 1년 뒤에면 전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 기존 매매 시장하고 분양 시장하고 이 온도차가 굉장히 클 겁니다. 이 기존 매매 시장은 뭐 잘해봐야 뭐 숨통 뭐 그래서 찬바람 이런데 분양 시장만 이게 엄청나게 달구지는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약간 로또화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이게 이제 개미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 시장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경쟁률이 아니에요. 경쟁률은 단기 투기 수요가 들어갔기 때문에 경쟁률보다는 계약률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장의 어떤 착시 현상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은데요. 분양 시장에서. 박사님 그럼 그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왜 기존 아파트 시장에 갭 투자로 안 들어가고 그분들이 보통 그런 걸 했잖아요. 근데 왜 청약 시장으로 이거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부담이 없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분양권을 파는 거니까 일종의 이거는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일종의 준금융 상품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채권 사듯이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도 가격 청약가가 낮은 거에서 주변 시세가 좀 높은 그런 우량단지. 잘 보셨어요. 우량단지 예를 들면 둔촌주공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약 시장이 이제 초양극화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오다 보니까 뭐 동탄 같은데 뭐 거의 청약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이 주변 시세보다 비쌌겠죠. 뭐 그런 요인도 있고 소비자들이 아예 그거 사느니 아예 뭐 건매물 사는 게 낫다 이런 판단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데 아주 안 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없는 아예 안 되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무주택자분들이 탐내는 곳은 이런 가수요 단기 투자자들까지 전국에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제 말하자면 쭈쭈비고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만약 분양을 한다, 수도권에서 분양한다 그러면은 과거와는 달리 전매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청약 단타족들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시장의 초양극화를 부르는 어떤 그런 측면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이제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아니 분양 시장이 저렇게 좋은데 왜 매매 시장은 왜 이러냐? 중개업소는 왜 파리가 날리고 모델하우스에만 사람이 많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이제.
실제로 전문가분들 중에 청약 시장에 지금 온기가 도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뿐만 기존 주택도 이제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이거는 그런 과거에 지표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무주택자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는 전매도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입주해야 되고 1주택자들도 종전집을 팔아야 되니까 머리가 아파요. 이거 청약할까 말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 부담이 없으니까. 뭐 안 되면 그냥 전세 놓고 더 가져가도 되니까. 그랬더니 또 언제든지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조금 오르면 팔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하자면 금융시장화된 어떤 그런 측면들이 청약 시장에 진짜 인기 있는 데는 엄청에 몰려드는 수백 대 1 경쟁률이 나올 수 있어요. 보십시오. 나중에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강남 이런 데 나중에 강남은 전매가 안 되죠. 뭐 중강남권 지역들이 분양을 하면은 뭐 잠실에 저 진주나 미성 이제 그거는 이제 규제가 묶여 있죠.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뭐 조정 대상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래도 청약 경쟁률이 높을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1주택자들도 이제 중소형을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높아지는 것은 맞아요. 근데 나머지 지역들 투기 지역이 아예 아닌 그런 지역들은 인기 단지들은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지고 아예 뭐 인기 없는 곳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뭐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날 거예요. 그럼 청약 시장의 기존 주택 시장과는 다르게 굉장히 괴리 현상을 경계하셔야 돼. 과열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게 기존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선행 지표는 아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에 외국 사람들이 올 때 비자를 내야 되죠. 그렇죠. 뭐 외국 낸다고 칩시다. 뭐 가령 어떤 특정 지역에 가려면 비자를 내야 여기로 올 수 있다. 굉장히 싼 곳이다.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는데 어느 순간 여기에 비자를 다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 10명 오다가 갑자기 100명 온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럼 이 관광지가 그러면 특별히 뭐 달라진 게 있느냐. 조건이 달라진 거지. 그거 없이 단 거예요. 그러면은 박사님 조금 깊게 들어가면 이게 인기가 전국적으로 있는 혹은 그 주변 그 서울시 내에서도 이제 인기가 있는 그 좀 중상위권을 평가받는 그런 좋은 입지인데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아파트라고 한다면 이 규제 완화 효과 때문에 미분양이 많이 쌓이지 않고 다 소화가 되는 그렇게 좀 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분양을 안 하면 미분양은 줄어들죠. 7만 5천 가구 정도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분양을 안 하면은 미분양은 당연히 줄어드는데 건설업체들이 분양이 꿈틀거리면은 그리고 청약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분양에 나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분양이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르죠. 어떤 데는 미분양은 늘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막 웃돈이 붙고 막 그런 게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뭐 대구면은 다 미분양 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인기 있는 지역은 또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오히려 경쟁률이 종교보다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게 도대체 뭐야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 자체가 훨씬 더 광범위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뭐 요새 뭐 다 모바일로 청약하니까요. 당연히 경쟁률이 치열해졌는데 뭐 시장이 달라진 거냐?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박사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뱅크런 사태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요. 2008 금융위기를 일으킨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떠오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그때처럼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려서 부동산 폭락을 일으킬 우리나라로 이제 그 영향이 오는 어떤 그런 큰 트리거로 보시는지요? 그걸 알면 제가 오늘 안 나오죠. 모른다. 할 수는 없는 건데 다만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정대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은 내부적인 어떤 그런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폭락한 적은 없습니다. 거의 다 외부 쇼크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죠. 이렇게 뭐 이렇게 조정이 아니라 정말 큰 폭락은 뭐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리먼 사태의 어떤 그런 학습 효과가 있다. 그 방어벽을 충분히 뭐 쌓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 다 보정한다. 이러니까 넘어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집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되면은 한 마리가 아니거든요.
혹시 그 한 마리가 보이면 이제 수십 마리가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실 문제들은 아마 올 한 해 계속해서 어디든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너무 가볍게 과거와는 달리 이제 뭐 LTV나 DSR, DTI 이런 규제도 미국을 잘했기 때문에 문제 아예 없을 거야. 이렇게 또 너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차찬 속의 태풍 정도나 아니면 우리가 금융 시스템으로 감당할 수 있을 수준으로 만약에 간다. 그럼 오히려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진짜 부실 문제가 이게 임계점을 넘을 정도까지 메가톤급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에 2차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지금 은행이 망하는데 어떻게 오르냐.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고 펀더멘탈이 무너지는데 부동산이 어떻게 나올로 어떻게 호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동산도 결국은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조마조마하게 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번질지는 그냥 뭐 이거는 거의 뭐 점술과 영역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뭘 좀 항상 예상을 하냐면은 이 불확실성이 커졌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을 만약에 꼭 사더라도 너무 추격 매수해서 사지 말고 또 출렁거릴 테니까 좀 기다려서 저점에서 산다는 전략을 좀 느긋함 요걸 좀 여유. 이게 좀 더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역시 하나의 우리가 시나리오를 펼쳐놓고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투시경 정도에 불과한 거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게. 전방대로 세상이 움직였으면 다 떼돈 벌을게요. 전방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측은 해볼 수 있지만 그게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죠. 그걸 자신 있게 위기가 이게 번지지 않는다 혹은 위기가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게 블랙스완이 될지 네. 아니면 뭐 그레이 스완이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다만 우리는 과거에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네네. 주택시장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고 이렇게 폭락이 왔을 때 대부분이 외부 쇼크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요 정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을 사더라도 굳이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지금 약간 바닥권에서 오른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고덕 크라시움 13억 정도 나왔다가 최저가 금매 찍고 지금 뭐 16억 찍고 요즘 또 14억. 그렇게 추격 매수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리스크만큼 할인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는 지역을 굳이 잡을 정도는 그건 안 되죠.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항상 그 합리적 낙관론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무조건 긍정론자를 팽글로시안이라고 얘기를 보고 팽글로시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볼 필요는 없죠. 지금은 항상 이게 주의를 예의주시하면서 저점 매수로 생각해야 되지 추격 매수는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